먼저 첫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빛을 봅니다. 빛.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부분은 우리 빛의 색이나 빛의 파장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아래쪽에 그래프 먼저 빛의 세기에 대한 거. 자, 그래프를 먼저 요걸 보자고요. 자, 요거 그래프를 먼저 잘 이해합니다. 자, 지금 요 광합성량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지금 빛의 세기가 x축으로 나와 있고 0보다 큰 쪽 광합성량이고 0보다 작은 쪽은 호흡량입니다. 자,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내용이 나왔지만 동물하고 다르게 동물은 근육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ATP를 소모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식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 합성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부분에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활동 대사량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하면 호흡량이 일정합니다. 자, 밑에다 좀 적을게요. 자,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한 온도에서는 호흡량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쪽에 그래프에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요 양을 전체로 호흡량이라고 해서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호흡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게 호흡량에 대한 거. 이 아래쪽 그래프가. 그래서 호흡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합성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 광합성을 얼마나 했는지 포도당의 양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사실 변화량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 출입을 가지고 보는데, 자, 광합성량에 대한 거.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광합성량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 발생량을 또 광합성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호흡량은 반대가 되겠죠. 호흡량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합성량을 측정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지점을 광보상점이라고 하고요. 빛의 세기.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키다 보니까 광합성량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이때 빛의 세기를 읽어서 우리는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가지 일단 정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광합성량이라는 부분은, 자, 전체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으로 표현을 해요. 순광합성량은. 자, 그래서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요거 개념 잘 잡아주시고, 자, 이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이 호흡량을 넘겨가지고 순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을 더해서 총광합성량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의 자체를 아예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이해를 하고 갑시다. 뭐냐면, 자, 내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상점보다 약한 빛에다가 빛의 세기를 내가 유지를 할 건데, 자, 이럴 때, 자, 아까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요만큼만 호흡을 한 거다. 자, 그게 아니라 호흡은 이만큼 한 겁니다. 호흡은 전체적으로 호흡을 한 거고, 자, 요만큼 호흡량이 줄어든 것처럼 측정된 이유는 뭐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그 산소가 세포호흡에 쓰인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산소가 그만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외부 대기에서부터 흡수하는 산소량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만큼 자, 아이고. 광합성량. 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그 발생한 산소를 어디에? 호흡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공기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산소는, 자, 요만큼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지점은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아져서, 자,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양이나 포도당을 소비하는 양이 같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광보상점에서는 식물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겠죠. 그리고 광보상점보다 약한 빛을 비추면 식물은 시들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양분이 계속 쌓이질 않고 소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식물이 실제로 자라려면 저희 순광합성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광합성량이. 자, 그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그래프가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양지식물 그러면 빛이 강한 빛을 잘 받을 때 잘 자라는 식물이어서,
자, 이런 양지식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빛 요구도가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살아가는데 강한 빛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빛 요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 그러면 자, 따로따로 심어놓고 키울 때 자, 적당한 빛의 세기를 보상점보다 강한 빛을 비춰주게 되면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의 생장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음지식물은 자,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자, 보상점이나 광포화점, 호흡량이 다 작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일단 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자, 빛이 조금만 강해져도 보상점보다 강한 빛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순광합성이 생기는 거죠. 잘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호흡량이 적고 광포화점이 적다. 자, 광포화점이 낮기 때문에 최대 광합성의 약한 빛에 의해서도 최대 광합성량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소비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대부분이 자라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얘만 간단하게 봅시다. 자, 일단 양지식물 그러면 보통 소나무가 양지식물에 속하고요. 자, 그래서 침엽수. 자,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자, 참나무 같이 잎이 넓은 화렵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게 그 빛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 근데 그 위에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좀 전에 순광합성량이라는 거는 호흡량하고 광합성량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란 양을 가지고 순광합성한 양을 가지고 자, 식물은 자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일부 그 자란 부분에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 가지가 꺾이거나 그랬을 때 죽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 그럼 고사량이라든지 아니면 뜯어 먹히는 양들이 이런 순광합성량에 속하는 값이다. 자, 이건 생태학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참고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한 거 그 작용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서 자, 청색광하고 적색광. 자, 요 두 가지 파장의 빛이 자, 광합성의 유효한 파장이다. 엥겔만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죠? 자,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온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 농도,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자,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CO2 포화점에 해당이 된다. 자, 앞에서 봤던 그래프하고 조금 개형이 달라졌죠. 그죠? 자, 요거는 그래프가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강한 빛에서 봤을 때 자, 지금 시작점이 0이라고요. 시작점이. 자, 이렇게 시작점이 0일 때는 Y축이 총광합성량을 의미합니다. 총광합성량을. 자, 앞에 그래프로 가볼까요?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시작점이 0이 아니죠. 마이너스 값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기준점을 아래로 낮춰버리면 전체가 뭐가 된다? 자, 이게 총광합성량이 되는 거야. 되죠? 자, 이 Y축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X축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자,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총광합성량. 자, 중간이 되게 되면 호흡량을 고려한 자, 광합성량이기 때문에 이 양의 방향은 순광합성량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되겠죠? 자,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 차이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빛의 세기를 같이 변화시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빛이 강한 빛을 비출 때는 자,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지만 빛이 약해지면 어때요?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내려간단 말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한 요인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제한 요인은 자,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라서 광합성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광합성량, 총광합성량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 돼서요? 자, 그래서 이때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제한 요인이라고 하고, 이 구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수평한 구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요 구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 구간을. 그러면 자, 여기나 지금 자,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이산화탄 농도에 관계없이. 대신에 빛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이 그래프의 어떤 위치가 바뀌더라.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어때요? 빛의 세기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됐나요? 광합성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제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제한 요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 있고 동시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챙겨 먹을 약이 항암제일까요? 아니면 종합감기약일까요? 암에 걸려 있고 동시에 감기에 걸렸어. 자, 그러면 나는 눈을 딱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항암제에 손이 먼저 갈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지금 내 생활 패턴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질병은 뭐다? 암입니다. 그죠? 감기보다는 암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우린 뭐라고 한다? 제한 요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도 광합성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온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 효소 때문입니다. 효소. 자, 지금 이 그래프가 효소의 온도에 대한 활성 그래프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 pH가 존재를 합니다. 최적 온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그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보통 36.5도라는 적정 체온이 있죠. 그래서 그 체온 범위,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내 몸에 있는 대부분의 효소들이 36.5도에서 최적 활성을 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식물도 살아가기에 적합한 온도가 있는 거죠. 대신에 식물들은 이주를 못하고 체온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은 자, 자기의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살아갑니다. 그게 서식 온도가 되는 거고 서식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온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내가 보고 있는 특정한 식물은 잘 못 살아갑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뭐 무궁화 같은 나무들, 자, 아프리카로 가져가면 잘 살까요? 자, 아프리카로 가져가면 그렇게 또 뭐 온도가 높아지고 물도 많이 공급되고 하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호흡량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존 자체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똑같은 그런 식물들을 자, 극지방 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가져가면 역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최적 온도가 있는데 보통 식물 같은 경우는 체온을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최적 온도는 자, 이런 최적 온도가 바로 서식 온도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서식지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자, 가역적 열변성이다 그러면 온도를 낮췄다가 다시 적당한 온도로 되돌려 주면 활성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앞부분 온도를 낮추는 부분은 가역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자, 어떤 임계값을 넘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비가역적 열변성이 일어나는 구간. 이렇게. 자, 요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광합성은 벤슨의 실험을 통해서 명반응하고 안반응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명반응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에 안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반응에 해당하는 명반응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 명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빛에 의해서 이제 유도가 되는 반응이고, 자, 광의존적 반응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광의존적 반응. 자, 명반응인데, 자, 명반응이 일어나는 위치부터 먼저 생각을 합시다. 자, 명반응이 일어나는 위치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명반응이 진행이 돼요. 되겠죠? 자, 틸라코이드 위치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명반응이 진행이 될 때 물의 광분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빛을 흡수해 가지고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자, NADPH하고 ATP 같이 자, 이런 물질들을 만듭니다. 자, 이게 안반응 재료 물질들이죠. 자, 얘네들을 생성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때 이 명반응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자, 물을 광분해야죠. 자, 물을 광분해서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물을 효율적으로 광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광분해니까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를 포획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자,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광계라고 하는 포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 이 광계라고 하는 거는 빛에너지를 모아서 명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 체계화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그림을 보면, 자, 광계에 보면 이제 반응 중심 복합체가 있고 집광 복합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자, 반응 중심 복합체는 중심에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광 복합체는 이 주변을 여러 개가 감싸고 있어요. 그럼 이 서로 작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자, 집광 복합체가 빛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집광 복합체 내부에 들어있는 보조색소들이. 그래서 빛에너지들을 각각 흡수하게 되면 그 흡수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최종적으로 중심색소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에너지. 그럼 이 에너지의 기원이 뭐예요? 빛에너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옆에 있는 보조색소들에다가 자,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에너지가 어디로 모이게? 자, 중심색소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그래서 이 집광복합체는 마치 뭐 같은 역할을 하느냐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안테나는 전파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반응 중심 쪽으로 자, 모아주게 되는데, 자, 이제 중심 색소가 자, 에너지가 이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충분히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자, 고에너지 전자가 들떠 올라갑니다. 자, 두 개가 각각. 자, 지금 이 중심 색소 속에는 엽록소 A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엽록소 A가 두 개. 이렇게.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 뭐였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를 분리를 했잖아요. 자, 그럴 때 엽록소 A도 있었지만 엽록소 B도 있었고 크산토필도 있었고 카로틴도 있었잖아요. 자, 그럼 그 나머지 엽록소 A를 제외한 나머지 색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조색소. 자, 그래서 이 보조색소 속에는 세 가지 엽록소 B, 자, 그다음에 크산토필, 잔토필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색소들이 빛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중심 쪽으로 모아주게 되면 자, 중심 쪽에 에너지가 빠르게 채워지겠죠. 자, 그러면 고에너지 전자가 들떠서 자, 1차 전자 수용체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관계의 구조고, 자, 얘가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자, 틸라코이드 막에 발현되어 있습니다. 엽록체 내부에 틸라코이드 막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 고에너지 전자가 발생을 해서 1차 전자 수용체로 자, 이건 이제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얘하고 얘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전자를 주고받을 때는 자, 어떤 물질이건 전자를 주고받을 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자, 두 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전자를 받을 물질이 있어. 그럼 두 개가 접촉을 해야 돼요. 자, 접촉을 딱 하는 순간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다 그러면 전자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자, 두 개가 떨어질 때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 아무리 좁은 틈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를 날려보내서 여기로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던질 수 없다라는 얘기야. 항상 접촉해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자, 지금 이 1차 전자 수용체하고 반응 중심 색소에 해당하는 엽록소 A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다가 에너지가 흡수가 돼가지고 얘가 들뜬 상태가 돼서 전자가 튀어나갈 상황이 벌어지면 자, 전기음 성도가 큰 놈이 이걸 홀랑 먹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게 관계의 작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여기 설명한 내용들은 주변에 이제 나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관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자, 집광복합체로 빛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집광복합체로 빛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그 에너지를 이 안에 있는 보조색소들을 통해서 전달 연쇄적으로 전달해서 반응 중심 복합체에 있는 중심색소 엽록소 A라 그랬죠. 전달을 하면 자, 이 엽록소 A에서 자, 이제 고에너지 전자가 발생을 해서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전자 수용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두 개의 전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전자가 한 번에 두 개가 일로 딸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란히 자,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씩 따로따로 발생을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얘네들은 또 연쇄적으로 또 하나씩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거고. 이렇게.
자, 근데 이 관계가 자,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관계 그림. 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1관계가 있고 2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번호가 관계 2하고 관계 1 두 종류가 있다. 지금 이게 순서를 바꿔 써놨는데 자, 1관계가 발견은 먼저 됐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순서를 보면 2관계가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관계 2하고 관계 1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됐죠? 자, 관계 2는 자, 이렇게 불러요. 자, P680 관계. 포토 시스템 2라고 해서 PS2라고 약기하기도 하고요. 자, P680이라고 약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둘 다 엽록소 A가 중심 색소로 작용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관계 2에도 엽록소 A가 중심 색소로 자, 관계 1번 P700관계라고 하는 관계 1번에도 엽록소 A가 중심 색소로 자,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파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흡광도를 측정을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P680 관계는 최대 흡수 파장이 680나노메타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 2는 P680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최대 흡수 파장이 700나노메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관계 1에서는 자, P700 관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그 관계에서 최대 흡수 파장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1차 전자 수용체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차 전자 수용체가 관계 2에는 페오피틴. 뒤쪽에 또 그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A0라고 하는 1차 전자 수용체. 자, 얘는 엽록소 A하고 되게 유사한데 전자 친화도가 조금 더 높아서 A0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엽록소 A라고 부르지 않고. 됐죠? 자, 이게 관계 2하고 관계 1. 자,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전자의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금 요거는 이 Y축, 자, 이 높이가 에너지 레벨입니다. 에너지 레벨.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파랗게 자, 포토 시스템 2 또는 P680 관계라는 거하고 포토 시스템 1 또는 P700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이 틀려요. 자, P700 관계가 조금 내부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두 개가 이제 빛을 받으면 자, 지금 요 주변에 보면 이건 지금 반응 중심을 표시를 해놨는데 주변에 집광 복합체들이 있어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 중심 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면 자, 내부에서 이제 고에너지 전자 두 개가 들뜨게 되면 어디로? 자, 1차 전자 수용체인 페오피틴한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 페오피틴이 가진 전자는 에너지를 조금 잃어버리면서 플라스토퀴논으로 자, 이거는 전자 친화도가 플라스토퀴논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 안정한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자, 두 개가 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전자를 가진 상태가 더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는 전자 친화도가 더 큰 거고 자, 전자 친화도만큼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제 그건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 플라스토퀴논을 거친 전자는 자, 사이토크롬 복합체 쪽으로 그럼 내려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거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전자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 전자를 받는 순간에 에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수소이온의 능동성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전자는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쳐서 관계 1번으로 가는데 자, 이 관계 1번이 만약에 전자가 두 개가 반응 중심 색소에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전자를 못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들띄울 정도로 에너지가 모였다는 얘기는 관계 1번에도 충분히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전자가 들뜰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 게 전자가 들떠 오르고 나면 자, 플라스토시아닌에서 오는 전자가 여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인 A0로 전달이 되고 페리독신을 거쳐서 NADP 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아서 NADPH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전자 전달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NADP 플러스가 산소 같은 역할을 해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을 한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자, 그러면 지금 전자가 자, 관계 뭐 1번에서부터 튀어나온 전자도 NADP 플러스한테 잡혀버리고요.
자, 이제 관계 2번에서 출발한 전자도 거쳐가지고 다시 여기서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둘 다 각각 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반응은 여기서 끝난다? 자, 그건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명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 뭐가 일어나야 돼? 물의 광분해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계속해서 이제 최종 전자 수용체가 뽑아간다면 자, 끊임없이 물이 분해가 되면서 발생하는 전자를 자, 680관계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뭐냐면 강력한 산화제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자, 주변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도록 산화되도록 얘가 유도를 하는 거야. 뭐 물론 망간목합체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자, 지금 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산화되는 게 아니죠. 남을 산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자, 물을 산화시켜서 전자를 발생하도록 얘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진짜 가장 강력한 산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P680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만 비춰주면 자, 전자를 지가 버려버리고 주변에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놈.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계속 채워지고 전자를 계속 빼내가니까 어때요? 빛만 비춰지면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요게 관계. 자, 그러면 자,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전자가 전달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거 자, 뭐냐면 P680 관계에서 출발한 전자가 흐름을 따라서 여기로 가버리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요 NADPH라고 하는 거는 ATP도 마찬가지지만 자, 명반응에서 발생해서 암반응의 재료 물질로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식물 그 엽록체 내부에는 NADP 플러스가 무한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를 어떻게 자, 요렇게 재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재생산하는 과정이 암반응 과정이에요. 암반응 과정. 자, 그러면 이 암반응 과정은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소는 자, 최대 활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최고 속도 Vmax 값.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자, 그래서 자, 이 효소는 최대 속도가 존재한다. 자, 최고 속도가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 활성이 증가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빛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자,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이 관계는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만 채워지면 전자가 들뜨고 또 에너지만 채워지면 또 들뜨고 계속해서 전자는 공급되니까 자,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언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 관계가 점점 활성화돼서 과활성화돼 가지고 고에너지 전자가 자꾸 들뜨게 되면 자, 암반응 속도도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암반응 속도는 이렇게 최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 암반응 속도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 버려요. 포화 상태. 자, 이게 암반응 속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 버리면 더 이상 암반응 속도는 증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자, NADPH가 이렇게 NADP 플러스로 재생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재생 속도가 최고 속도에 도달했어도 얘네들은 더 빨라집니다. 빛이 강해지면.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없고 자, 얘만 있는 상태야. 그럼 페리독신 A0에서 페리독신으로 전자를 딱 전달을 했는데 자, 이 페리독신이 전자를 받아서 얘한테 전달을 해줘야 다음에 오는 전자를 또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주지를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은 계속 비춰져요. 그럼 관계 1번에 쏟아져 내려온 빛이 자, 추가적으로 또 전자를 들뜨게 했는데 전자가 자, 페리독신에도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도 전자가 있고 자, A0도 전자를 지금 가져서 환원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뜬 전자를 얘가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죠. 그죠? 전자를 넘겨줘야 비어 있어야 전자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걸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면 자, 고에너지 전자가 들떴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전자를 안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일을 하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돌아갈 때는 그 전자가 가졌던 에너지가 전부 뭘로 전환이 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자, 점점점 온도, 내부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여기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 성분이 변성돼 버리면 관계가 손상이 돼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페리독신은 뭐 하나? 자, 이제 여기로 전자를 전달할 상황이 아니면 자,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전자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전자를 넘겨주게 되면 자, 플라스토시아닌 거치고 관계 1번을 거치고 다시 A0로 자, 그리고 다시 페레독신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 그럼 또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가 순환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자, 굳이 전자를 얘한테 주지 않아도 순환적으로 전자가 사용이 되면서 관계 1번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물의 광분해에서부터 시작된 전자의 흐름이 NADP 플러스 쪽으로 전달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비순환적 흐름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순환적으로 전자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더라. 두 가지가 있어요. 됐죠? 자, 대신에 자, 비순환적이든 순환적이든 둘 다 어디를 거친다?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거치기 때문에 ATP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순환적으로 전자가 돌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전자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죠. 관계 2번은 쓰지 않을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 반응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작용할 때는 전자가 NADP 쪽 최종 전자 수용체 쪽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NADPH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야. 됐죠? 자, 두 개를 좀 전체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자, 먼저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전자가 흘러가는 거라 그랬죠.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그래서 일단 시작은 물의 광분해에서 시작을 해요. 자, 물의 광분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발생한 전자를 자, 어디로? 자, P680 관계 반응 중심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때는 뭐가 발생을 한다? 자,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됐죠? 자, 이제 순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거치면서 ATP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NADP까지 만들어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자,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자, 이제 강한 빛을 받았을 때 명반응, 안반응이 다 빨라지지만 안반응은 최대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으니까 자, 명반응 과정에서 자, 관계 1번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를 순환시키는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 1번의 손상을 최소화시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페레독신이 가진 전자가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는 ATP가 생성되고요.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만들어지지 않고 NADPH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내용을 두 개의 내용을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놓자고요. 자, 뭐냐면 자,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하고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인데 자, 경로를 한번 그냥 한 줄로 쭉 써볼 겁니다. 경로를. 자, 관계 2 P680 관계에서 자, 페오피틴 1차 전자 수용체죠. 자, 그리고 플라스토퀴논 자, 그리고 사이토크롬 복합체 사이토크롬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플라스토시아닌 자, 그리고 가면 관계 1번 P700 관계로 자, 그리고 이제 P700 관계에서 자, 1차 전자 수용체 A0 자, 전달이 되면 페레독신한테 전자가 전달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페레독신이 전자를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자, NADPH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순환적으로 전자가 흐르게 되면 자, 지금 P680 관계 자,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라 그랬잖아요. 망간 복합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이 광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물이 광분해가 되면서 자, 두 개만큼의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2분의 1 O2 자, 그리고 전자 두 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순환적 흐름을 계속 비순환적 흐름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P680 관계 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물이 광분해가 되다 보니까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자, 순서대로 적을게요. 산소도 얻을 수 있고 ATP도 얻을 수 있고, 자, 그리고 NADPH도 생성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자, 관계 1번을 중심으로 전자를 순환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포토 시스템 1번부터 P700 관계부터, 자, 여기서 엽록소 A0로 전자가 전달이 되면, 자, A0가 페레독신한테, 자, 그리고 페레독신은 전자를 다시 어디로? 자,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이렇게. 자, 그러면 플라스토시아닌을 거쳐서, 자, 다시 어디로? 제자리로. 순환적으로.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봤지만 여기서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거치는 동안에 ATP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전자가 순환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전자 공급이 필요하니까, 자, 물의 광분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최종 전자 수용체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통해서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ATP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NADPH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정리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 ATP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ATP가. 자, ATP 합성요소가 작용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인산화 반응이니까. 되겠죠? 전자 전달을 통해서. 자, 뒤쪽에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명반응 과정에 대한 거 그림. 자, 지금 이제 이 스트로마 쪽 공간이, 바깥쪽 공간이 스트로마 공간이고요. 자, 요게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자, 틸라코이드 막이고, 자, 요 안쪽이 이제 틸라코이드 내강.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틸라코이드 내강 쪽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쪽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광분해가 된 전자가 P680 관계로 전달되면 페오피틴한테, 플라스토퀴논한테, 자, 그리고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이렇게 막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제 사이토크롬 복합체에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자 전달계에 있는 1번, 3번, 4번 복합체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물이 광분해가 되면서 발생하는 수소이온, 그 다음에 능동성을 통해서 이동한 수소이온. 자, 그러다 보니까 틸라코이드 내강의 pH는 낮아지겠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고.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전자의 흐름을 계속 마무리할게요. 자, 이 플라스토시아닌이 전자를 이제 사이토크롬 복합체로부터 받으면, 자, 이 전자는 P700 관계로 전달이 되고, 자, 1차 전자 수용체 A0로, 그리고 페레독신으로. 그럼 이 페레독신이 전자를 받으면 NADP 플러스한테 전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최종 전자 수용체로 얘가 작용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거 두 개를 반응시키기 위해서 NADP 플러스 환원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효소가. 그래서 효소의 활성에 의해서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페레독신이 전자를 딱 잡았는데 만약에 얘가 안 온다? 그럼 이 페레독신은, 자, 지금 외제성 단백질이죠. 막의 표면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서. 그럼 얘가 움직여 가지고 바로 어디로?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만나면 바로 전달을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전달되는 게 이제 순환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순환적인 흐름을 통해서 순환적인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지 못하죠. 그죠? 자, 그리고 전자가 여기로 전달되는 경우에 양성자 펌핑은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순환적이든 비순환적이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굉장히 높게 형성할 수 있고, 그 높게 형성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 내막 자체의 성분이 카디오리핀이 많은 그런 막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투과성이 낮은 성분으로. 자, 그리고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대로 F0 도메인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될 때, 자, ADP가 ATP로, ADP하고 유리 인상기가 합쳐져 가지고 ATP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전체적인 명반응 과정을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에 보면 세균의 명반응하고 화학삼수적 인산화를 좀 비교를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초창기 광합성 생물로 홍세균이나 녹색 황세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은 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세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물을 이용을 하지만 자, 얘네들은 자, 지금도 살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가지만 물을 이용하지 않아. 자,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게 산소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그래서 자, 황화수소 같은 걸 전자 공급원으로 쓰는데 자, 이렇게 황화수소를 광분해 가지고 자, 수소이온하고 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발생하면 자, 이제 세균 엽록소 자, 보통 P870이라 그래요. 자, 얘네들하고는 다르죠. 자, 여기로 이제 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자가 흐르면서 자, 전자 전달이 일어나면서 ATP도 만들고 NADP나 NADH나 NADPH를 만들어 가지고 자, 안반응 과정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광합성을 하긴 하지만 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걸 황화수소를 이용을 하더라. 그러면 황화수소를 이용했을 때는 뭐가 발생한다? 황이 발생을 한다. 됐죠? 이렇게. 자, 대신에 이제 이것들이 점점점 진화를 하면서 산소를 생활에 이용하는 세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발생하면 오히려 유리한 세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세균 같은 경우는 현재 육상식물의 조상형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게 관계도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요. 자, 그리고 물을 광분해 가지고 명반응 돌리고 안반응을 똑같이 켈빈을 통해서 돌리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남세균 같은 경우는 자, 현재 현생 식물들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자는 680 관계로 가고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거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삼투적 인산화. 자, 이 화학삼투적 인산화는 자,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 합성 요소를 돌리고 ATP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건 이제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미토콘드리아하고 지금 금방 배웠던 엽록체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미토콘드리아에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색깔을 약간 붉은색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자, 이게 뭐다? 카디오리핀이 많이 포함된 투과성이 떨어지는 막 구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빨강색으로. 그럼 전자전달계가 있을 때 전자전달계가 작동을 하면서 수소이온이 어디로? 자, 외막하고 내막 사이에 막간 공간으로 확산이 되죠. 그럼 얘네가 자, 이 막간 공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수소이온들이 자, ATP 합성에서의 F0 도메인을 통해서 내려올 때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에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 기젤 쪽에다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엽록체에서는 자, 이제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내막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틸라코이드 막이 더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때 이 틸라코이드 막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카디오리핀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투과성이 떨어지는 막 구조야. 이렇게. 그러면 관계가 작동을 하면서 틸라코이드 내강으로 수소이온을 펌핑을 합니다. 그럼 내부의 pH가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자, 똑같은 과정으로 ATP가 어디에 만들어진다? 스트로마 쪽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앞에서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자, 지금 여기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 공간이 스트로마 공간이죠.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강이 되는 거고, 그러면 ATP가 만들어지는 곳도 스트로마 쪽에다가, 그 다음에 NADPH가 만들어지는 곳도 스트로마 쪽에다가, 자, 스트로마에서 안반응이 일어날 때 재료 물질을 직접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되죠? 자,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자, 예전에 이제 문제 하나가 좀 잘못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 이 NADPH가 생성되는 곳 또는 ATP가 생성되는 곳이 자, 스트로마 쪽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스트로마에서.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이 NADP 플러스 환원 요소나 아니면 ATP 합성 요소가 발현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틸라코이드 막에 발현되어 있고 막의 표면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효소가 있는 위치가 합성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NADPH가 만들어지는 곳하고 ATP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 틸라코이드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신에 만들어가지고 생성물이 자, 만들기는 내가 만들었는데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분리할 때는 어디로? 스트로마 공간에다가 바로 던져주는 것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ATP가 생성되는 곳이 어디다? 틸라코이드다. NADPH가 환원되는 곳이 어디다? 틸라코이드다. 되겠죠? 개념은 그렇게 잡는 겁니다. 효소의 위치가 합성 위치고 작용 위치입니다.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세균의 구조를 봤는데 세균은 이 바깥쪽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에 카디오리핀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막 자체가 틸라코이드 막이나 미토콘드리아 내막 같은 역할을 해줘요. 세균의 세포막이. 그러면 이 세균의 세포막에 보면 박테리오루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데 얘가 빛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사에너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양성장 펌핑을 해. 어디로 내보내요? 세포벽 쪽으로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벽 주변에 수소이온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부에 세포질 쪽에다가 ATP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좀 의문이 생겨. 뭐냐면 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투과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성분이잖아요. 스물스물 그냥 막 스며 나간단 말이야. 스펀지 같은 작용,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단하긴 하지만 물질은 쉽게 통과해 버리는데 여기 수소이온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떡할 거야?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막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뭐냐면 이 세균의 세포막이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치 미토콘드리아 내막처럼 주름 구조를 만드는 거야. 자, 이런 구조를 주름진 이런 구조를 메소좀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건 우리 변리사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자, 두툼하게 세포벽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출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박테리오루놉신이 작용해서 수소이온을 여기다 펌핑을 하더라도 자, 얘네가 여기로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 가지고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ATP를 만들 수 있더라. 되겠죠? 요거? 자, 여기가 화학삼수적 인산화를 세 개를 지금 비교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강한 빛을 받았을 때 식물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자, 하나 배웠던 게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자, 그러면 이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라는 게 진행이 될 때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한 바퀴 자, 사이클이 딱 돌아갈 때 잠깐 멈춥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자, 근데 페리독신이 전자를 잡아서 자, 주변에 NADP 플러스가 있으면 어때요? 바로 글로 넘겨줍니다. 자, NADP 플러스가 없을 때만 사이토크롬 복합제 쪽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스위칭하는 겁니다. 스위칭. 자, 빛에너지가 강할 때는 자, 평상시에는 자, 대부분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진행이 돼서 계속 전자가 흘러가요. 자, 그러다가 빛이 강해지면 자, 순간적으로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한 두 바퀴 돌립니다. 자, 그러다가 NADP 플러스가 오면 어때요? 다시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으로. 자, 그래서 빛이 강해지면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보다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의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뿐인 거야.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잠깐씩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자, 빛이 세기가 세질수록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빈도가 좀 증가하는 것뿐이지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이 멈추진 않는다. 되겠죠? 간간히 잠깐 스탑되는 경우는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다. 이해하시죠? 자, 광저해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받았을 때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열 에너지로. 그래서 자, 광저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자,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식물에 피해를 주는 광저해 현상이 유발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광저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보호 기작으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여기는 지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뺐는데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아,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의 빈도 증가. 자, 요걸 통해서 일단 관계 1번을 보호합니다. 포토 시스템 1을 보호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관계 2는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관계 1번만 보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광복합체를 관계 1번의 주변에도 보면 집광복합체가 있고 관계 2번에도 주변에 집광복합체가 있을 때 관계 2번에 있던 집광복합체를 띄워가지고 관계 1번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보내버리면 관계 2에서는 고에너지 전자가 잘 안 들뜨겠죠. 빠르게 에너지가 모이지 않으니까 관계 2의 활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집광복합체를 이동시키는 거. 첫 번째 과정은 집광복합체의 이동.
자,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서 어디로? 포토 시스템 2에서 1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리면, 자, 포토 시스템 1번 같은 경우는 활성이 떨어질 거고요. 활성이 낮아지면서 보호가 되는 거고, 자, 어차피 얘네들은 활성이 높은 상태에서 더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순환적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관계를 보호하는 기작이고, 자, 또 다른 기작은 크산토필 회로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크산토필 회로를 통해서 고에너지 전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고에너지 전자를.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가 들떠가지고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전에 비룰라크산틴이라고 하는 애가 얘를 잡아버려요. 자, 그러면 안테라크산틴이 됐다가 또 고에너지 전자를 하나 더 잡으면 제아크산틴으로.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에너지 전자를, 자, 관계에서부터 분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열소산. 자, 이제 열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버리면, 자, 내부에 쌓이는 열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게 현열소산이 있고 자멸소산이 있는데, 현열소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잎 표면에서 열대류 현상을 유발해요. 자, 그러면 잎이 있을 때, 자, 잎 위에 있던 공기가 잎에서부터 열을 흡수해가지고 뜨거워지면 얘네들은 들뜨겠죠. 그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자, 들뜨면서 다시 식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자, 대류가 발생합니다. 잎 표면에서. 이렇게 그 열대류를 통해서 잎이 열을 잃어버리는 거야. 공기 중으로. 자, 그 다음에 잠열소산. 자, 이건 뭐냐면,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잎 내부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상태 변화 과정에서.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대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이, 자, 액체로 존재하고 있는 물이 기체로 바뀔 때, 자,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열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이 엽록체라든지 세포막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인지질의 유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는, 자,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막의 유동성이 너무 증가하면 막의 유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자, 콜레스테롤 같은 걸 막에다가 많이 삽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식물은 콜레스테롤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합성을 해가지고 엽록소 막에 꽂아서 엽록소 막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명반응 억제제. 자, 우리 그 세포호흡에서도 이제 세포호흡을 억제하는 억제제가 있었는데, 전자의 어떤 흐름을 차단하는 물질로, 자, DCMU라고 하는 디우론, 그 다음에 파라쿼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는 그 명반응 억제제는, 자, 디우론이나 파라쿼트 같은 게 있고, 자, 플라스토퀴논에 작용하는 게 디우론, 그 다음에 페리독신에 작용하는 게 파라쿼트. 자, 요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전자 전달을 차단해버리면 명반응이 안 일어나고 광합성을 아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면 포도당을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파라쿼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뭘로 쓰인다? 제초제 용도로 씁니다. 제초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산소 발생을 시킬 때 계속해서 이제 말로는 계속 떠들어댔는데, 자, 지금 P680 관계라고 하는 게 얘가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자, 얘가 작용해서 물을 광분해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기여를 합니다. 기여를 하지만 이 망간 복합체라고 하는 게, 망간 이온들이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복합체가 있는데, 얘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물에서부터 수소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분자의 물을 집어넣으면 4개의 전자, 그 다음에 4개의 수소 이온, 그리고 2개의 산소 한 분자. 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망간 복합체라고 하는 거, 자, 옥시전 이볼빙 컴플렉스라고 해서 산소 발생 복합체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그래서 요놈하고 P680 관계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고에너지 이 전자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반응 과정. 자,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점이, 자,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안반응은. 자, 일단 안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의 스트로마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효소들이 전부 다 스트로마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가, 자, RUBP라고 하는 리블로스 2인산이라는 게 있는데,
1번 위치하고 5번 위치에 인산기가 각각 하나씩 달려 있는 그런 물질. 자, 그래서 요 물질에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결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고정 단계인데, 자, 그 고정 단계를 여기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모식화해서 그려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름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RUBP라고 하는 거,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 자, 요 놈이 자, 탄소가 5개짜리입니다. 탄소 5개짜리. 우리 TCA회로 돌릴 때도 탄소 수에 따라서 돌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RUBP가 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CO2를. 자, CO2랑 이제 반응을 할 때 여기에 지금 탄소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탄소 5개가 있었는데 여기 탄소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탄소 6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져. 자, 그리고 1번 위치하고 5번 위치에 각각 인산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구조. 자, 이게 RUBP입니다. 자, 근데 이 RUBP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탄소를 자, 이렇게 하나 결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탄소 6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중간이 이렇게 딱 분해가 돼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탄소 3개짜리에 인산기가 붙은 거, 탄소 3개짜리에 인산기가 붙은 물질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3PG. 자, 이걸 우리가 인산글리세르산이라고 하고요. 자, 그림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3PG 인산글리세르산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만들어지면 요 다음 단계 자, 13BPG가 됩니다. 1번 위치하고 3번 위치에 인산기가 2개가 붙은 거. 그래서 자, 요거는 이인산글리세르산 해당해서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ATP가 쓰여요. 이렇게. 자, 글리세르산이 자, 이제 알데히드가 될 건데 G3P. 자,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여기다 이제 이름을 한글로 쓰면 이인산 글리세르산. 자, 요거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알코올 산화 과정 계속 반복이에요. 뭐냐면 자, 알코올이 알데히드가 됐다가 산이 되는 과정이 산화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은 뭐가 돼요? 이 과정은 환원이란 말이야. 되죠? 환원. 그래서 자, 이 반응 자체가 환원 반응이고 자, 환원이 일어나려면 자, 산화되는 놈이 있어야죠. 그래서 NADPH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자, 얘가 NADP 플러스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되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이렇게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포르밀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당이죠. 그래서 자, 지금 G3P가 최초로 켈빈회로를 통해서 직접 형성된 당입니다. 켈빈회로를 통해서 직접 형성된 당. 자, 이제 여기다가 분자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포도당은 탄소를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RUBP를 6분자를 쓸 겁니다. 6분자. 자, 이걸 6바퀴 돌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6분자의 RUBP가 한 번에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6개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3PG라고 하는 게 몇 개 만들어질까요? 2배로 만들어지겠네. 12개가 만들어지겠죠. 한 분자가 쪼개져서 2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12개. 자, 그러면 12개만큼의 3PG가 13BPG가 될 때 ATP도 12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12분자.
자, 그리고 NADPH도 역시 12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G3P가 12개가 만들어져. 이렇게. 자, 12개가 만들어지면 얘네가 나눠집니다. 경로가. 자, 여기서 10개는 자, 10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 G3P 10개가 자, RUMP를 재생합니다. 리블로스 모노포스페이트. 자, 그러면 이것도 리블로스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탄소가 5개짜리가 되는데, 그죠? 탄소 5개짜리. 자, 지금 10분자가 넘어가는데 G3P 속에는 탄소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자, 탄소 수는 지금 변화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탄소가 3개짜리입니다. 그럼 탄소 3개짜리 10분자 속에는 탄소가 30개가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러면 탄소 5개짜리 물질 몇 개를 재생할 수 있다? 6개. 6, 5, 30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얘가 다시 자,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재생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자, RUMP 6개가 6분자의 RUBP가 되려면 인산기가 하나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ADP로 자, 6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제 여기 2분자가 빠져나오는데, 자, 10개 중에서 2분자는 자, 2분자가 이제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해서 당신 생합성 과정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해당을 거꾸로 거치면 돼. 자, 지금 G3P라고 하는 거 글리세르 알데히드 2분자가 가서 한 분자가 DHAP가 됩니다. 그 2개가 만나면 과당 162인산이 되겠죠. 해당을 거꾸로 돌아가면.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 2분자가 G3P 2분자가 이동을 해서 자, 포도당 재생산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합성이 돼. 자, 여기까지가 켈빈 회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초로 직접 켈빈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당은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우리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이 반응은 어디서 진행된다고요? 이 켈빈 회로는 스트로마에서. 됐죠? 자, 그리고 효소 이름 꼭 기억합시다. 자, 요거 하나만. 자, 이걸 그 루비스코라 그래요. 아이, 한글로 씁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첫 번째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원 단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재생 단계가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자, 이 켈빈 회로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뭐냐면 RUBP가 자, 6분자의 RUBP가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자, 12분자만큼의 PGA가 된다. 아이고. 자, 지금 앞에는 3PG라고 썼는데 지금 PGA라고 썼잖아요. 이건 뭐냐면 포스포글리세릭 엑시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포글리세이트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글리세릭 엑시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똑같은 물질이야. 일부러 지금 다르게 써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가 G3P.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되는 거. 자, 그리고 단계를 이렇게 3단계로 그냥 요약을 해버려요. 3단계로. 전체 과정을.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에서 자, CO2가 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고정이라고 했고요. 자, 글리세르 산이 글리세르 알데히드가 되는 거니까 환원 단계. 자, 환원 단계에서는 NADPH가 공급돼야 돼. 자, 이것도 12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과정에서 이 NADPH가 들어갈 때 바로 직전에 ATP 소모가 한번 일어나죠. 그죠? 13BPG가 될 때. 그래서 이 과정에서 ATP가 한번 쓰이고 재생 과정에서 또 ATP가 쓰이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2분자가 빠져나와서 포도당이 되더라. 자, 켈빈 회로를 이렇게 약기할 수도 있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린 뭐라고 한다? 재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정 반응이라고도 하고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켈빈 회로를 표현할 때. 되겠죠? 다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그래서 이 회로를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야 저렇게 간단한 회로가 나왔을 때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단계에서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되겠죠? 거기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이동에 대한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좀 전에 켈빈 회로를 통해서 이제 G3P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 켈빈 회로가 진행될 때 직접 만들어지는 당이 G3P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G3P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면 자, G3P가 자, 아직 어디에 있어요, 지금? 스트로마 공간에 있죠. 자, 스트로마 공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녹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엽록체 그림에서 녹말 입자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스트로마에다가 녹말로 저장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자,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을 주로 하는 게 잎이니까 이 잎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자, 주변에 있는 다른 곳, 자, 어린 잎이나 꽃이 있는 부분이나 열매가 있거나 뿌리 쪽으로 보낼 거다. 그럼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G3P 상태에서 뽑아냅니다. 자, 세포질 쪽으로 빼내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자, 교환수송 운반체를 통해 가지고 인상기가 들어올 때 G3P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G3P가 G3P 상태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 가지고 세포질에서 자, 얘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설탕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체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곳으로 보내주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러면 자, 저장할 때는 어디에다가 스트로마에다가 이렇게 녹말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킬 때는 세포질에서 이 안에 있던 G3P를 뽑아내 가지고 세포질에서 설탕으로 합성을 해. 그런 다음에 체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거다.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설탕이라고 하는 거는 운반 형태라 그랬는데 이 설탕이 합성되는 건 G3P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세포질에서 설탕으로 합성을 하더라.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광호흡 합시다.